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섣부른 거리 두기 완화 시그널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이 다시 유지되는 등 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후판 가격 상승에 국내 조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조선사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DSR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한 달 새 9조 7천억 원 폭증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요가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도 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의 섣부른 거리 두기 완화 신호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3명. 지난해 1월 첫 확진자 확인 이후 568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6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비중은 초순 13%대에서 하순 47%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인해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크게 훼손했다는 분석입니다. 7월 초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초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휴가철 수도권 인파가 지방으로 몰릴 것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했어야 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건 7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4단계 조치가 방역에 크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접종자 수는 6월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411만 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델타의 전파력이 고려되지 않은 단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개편을 해야 되고요. 델타를 고려해서. 기존 방역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정부도 거리두기 강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통해서 이 감염들의 확산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런 여파가 어느 정도 전개될지 평가하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나 혹은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뒤로한 정부의 무모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휴가철 대목에도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유통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면 추석 연휴까지도 거리두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매출은 물론 생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길어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7월 마지막 주 중구와 서초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해 장사의 대목으로 기대했던 여름 휴가철은 오히려 악몽으로 다가왔습니다. 7말 8초로 불리는 여름 극성수기에도 객실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숙박업소가 속출하면서 주변 상권도 쑥대밭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은 인건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추석 대목을 기다려왔던 소상공인들은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기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나오는 국가 면절 기간 중에서는 큰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동량의 제한과 그다음에 어떤 선물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라는 비판 속에서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 추석 대목을 놓칠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상황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금 전 4시까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코로나 4차 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경제 심리 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미칠 추가 충격이 안타깝고 그만큼 신속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청년층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차 추경 지원을 서두르고 조세 납부를 추가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속해도 확진자 수가 오히려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김 기자, 이 확진자 수가 지금 2,000명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다들 좀 의아해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효과가 6개월밖에 가지 않아서 이 효과가 벌써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백신이 6개월까지밖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는 항체 지속 기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항체랑 무엇이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어 물질입니다. 백신은 일종의 순한맛 바이러스예요. 껍데기만 남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맞으면 우리 몸에서 해당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방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런 코로나 백신 항체는 접종 7일에서 14일 후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선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맞은 직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14일에 가장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논의하는 게 저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가 언제냐인 건데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맞은 뒤부터 점점 네. 효과는 떨어져 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은 후에 보시면 재접종하면은 올라갑니다. 다시 효과가. 네. 그래서 2차 접종이나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스터샷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얼마나 효과가 가는지가 나타난 확실한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제 의료진들은 이건 아무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7월 말 기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입장을 보면 아직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의료계 정론입니다. 다만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자체 임상 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6개월까지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워낙 임상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아직은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간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직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백신 유효 기간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이 돌파 감염 사례들 네.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돌파 감염을 보면은 좀 고령층, 요양병원에서 나온 고령층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람마다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형성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항체가 잘 생기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에게서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적게 형성되거나 항체값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초기에 접종했던 고령층이 항체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산밀, 그러니까 밀폐, 밀접 접촉,
밀집 시설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돌파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라면 더 위험했겠죠? 이때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바이러스 방어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고령층에 모인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문제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그런 3밀의 요건에 들어있는 사람들, 네. 밀접 접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지금 백신이 없다 보니까 다들 예.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효과가 지금 뭐 있다고는 하지만 공급이 지금 9월로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9월까지 들어온다고 했던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미국 내 허가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달 모더나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빚었고 이제 노바백스는 아직 원래는 한 8월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뤄져서 다들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3분기 안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 간격도 우리나라 화이자 2차 맞으신 분들, 모더나 화이자 맞으신 분들 4주에서 6주로 늘렸고요. 예. 이걸 통보하지 않아서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이 좀 혼선을 겪기도 했는데 질병관리청은 오늘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역시 3분기에 들어올 백신이나 1차 접종 물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예. 7월 말 기준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에만 약 2,900만 회분, 9월에는 약 4,200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9월 중에는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계획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부 전문가는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하는 것들이 국민한테 설득이 되지 못했다. 정부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거리두기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뭐 근거도 없고 국민들이 불신이 심해진 거고 국민들 1년 반 동안 갇혀 있으니까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졌고 국민 수준이 높다 보니까 뭐 여행이나 뭐 여유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지금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할 창구가 없었죠. 지금 백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결국 이제 거리두기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정부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 거리두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 피로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정부 목표대로 그 9월까지 70%의 1차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집단 면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때 정부가 조금 수정된 거리두기 계획을 저희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탁 트인 공간인데도 뭐 골프장인데 취식을 하지 말라 이런 정책도 있었었고요. 네. 혹은 지하에 호프집인데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 뭐 술은 마셔도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휴가철도 끝나고 2천이라는 숫자에 경각심을 가진 국민들이 조심을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커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도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공무원 위주가 아닌 의료진과 전문가 위주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또한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정부의 대책을 세우면서 코로나와 현명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뭐 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르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있다라는 사실은 맞습니까,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맞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민 의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는데 당국도 거리두기 피로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겠습니다. 성장기획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던 등록 임대 정책이 다시 유지로 선회하는가 하면 과세 제도는 완화를 예고했다 돌연 강행으로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당정이 정책을 내놔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폐지하겠다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진 데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노선을 변경한 겁니다. 반면 납세 대란이란 비판 속에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4.4.5입 종부세는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2%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겠다는 건데 올해 과세 대상자가 줄어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도입 시기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부분이 제시하는 정책은 시장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 자체가 쉽게 흔들리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나 국토부가 아닌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익은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어떤 그런 여론에 밀리는 어떤 말바꾸기다라고 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면 저절로 저는 집값 잡힐 것 같은데 25번이나 실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레임덕이 시작되자 이제는 대선을 앞둔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연간 목표치를 뛰어넘는 수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계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좀처럼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후판값 인상을 놓고 철강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후판은 두께가 6mm 이상으로 선박 건조에 필수인 철강제입니다. 선박 제조 비용에 후판값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탓에 조선업계는 후판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후판값 인상을 놓고 국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가 상반기보다 60% 오른 가격을 제시한 데 이어 현대제철 역시 비슷한 인상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강 원료인 철광석 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거 조선업계의 수주절벽 시절 후판값 인상을 자제했던 만큼 이번에는 올려야 한다는 게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가가 10% 남짓 오르는 동안 후판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며 이러한 인상폭이 터무니없다는 주장입니다. 적게는 3천억 원대, 많게는 1조 원 가까운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며 조선사들이 올해 2분기 적자는 적자를 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수주 목표치를 뛰어넘으며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만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과 석 달 새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후판값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내년 봄이나 돼야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후판값 인상분을 실적에 미리 반영했고 선가의 후판값 인상분이 반영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조선업계 실적도 주가도 올해보단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선박 가격을 인상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좋은 명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 후판 가격 인상한 걸 감안하면 내년도 한 2월, 3월 내년 봄서부터는 조선소들의 수주 선가가 대거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수주풍년으로 조선업계가 부활을 알렸지만 흑자 전환을 비롯한 진정한 부활은 내년 봄이나 돼야 가능할 거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HMM 육상노조에 이어서 해상노조까지 임금 단체 협약 타결이 최종 불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HMM 노사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나 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부산에서 네 번째 임단협을 연 HMM 사측과 해상노조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HMM 해상노조는 조금 전 협상 결렬 사실을 알리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애초에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노사간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뺀 것이 주요했습니다. 지금 임금 동결 상황 장기간 이어져 왔는데 직원들 불만이 크게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폭발 직전입니다. 앞선 1, 3차 임단협에 자리한 배재현 대표가 직접 임금 동결 기간의 물가 상승 수준의 임금 인상과 최고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HMM 육상 직원은 8년, 해상 직원은 6년간 급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뭐 애들은 크고 그리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자기의 급여는 계속 동결되고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뒤처지고 있잖아요. 보니 이탈률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상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승선원의 20%가 배를 떠났습니다. 자연스레 남은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대다수의 선원들이 한 달에만 300시간이 넘게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인데 외형 확대와 더불어 직원 처우 개선이 없다면 HMM의 경쟁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해운 재건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직원들은 능력 있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날 것이고요. 남아있는 직원들도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느냐, 저는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파업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해상노조는 대의원 투표를 거쳐 중노위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조정 신청을 낸 육상노조는 9일 1차 협의를 가졌고 13일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데드라인은 오는 19일로 이때까지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SR 자체가 허점이 많은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던 지난달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너도 나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청약에 뛰어들어 약 6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7월부터 금융당국의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작됐지만 비토와 영끌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6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자 매물이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남은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택시장 상황과 대출금리 추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이 DSR을 적용해도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 증가세를 꺾지는 못할 것 같고요. 미래소득을 근거로 해서 DSR을 산정하는 게 맞는데 이제 과거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뭐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에서 6%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제어를 위해 내놓을 추가 카드는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 대출 규제는 뜻밖에도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심지어 최후의 생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까지 해지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이 깐깐해지자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눈을 돌린 곳, 바로 이금융권입니다. 올해 7월까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78조 원. 그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등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7조 4천억 원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고금리에 손을 뻗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연 20%에 달하는 카드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 상반기 신한과 삼성, KB 등 5대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2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 수준으로 은행 평균 금리의 3배에 달합니다.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보험 중도 해지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올 1분기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 건수는 약 154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동 해지되거나 카드빚 상환 등으로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는 생계형 해지가 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금융권 곳곳에서도 열악한 경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부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연체율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만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만큼 연체가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원금까지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주고 지나가야 돼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4차 유행에도 취업자 늘었다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보시다시피 2,764만여 명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5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데 반면에 30대 취업자들 12만 2천 명 줄어들면서 1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은 제조업이나 소매 업종에 주로 30대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분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고용에 미친 여파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최근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7월에도 5개월째 증가는 했지만 이 증가 폭을 보시면 3개월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달 그 충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수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충격이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액이 또 증가했죠. 예,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요. 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4% 늘어났습니다. 네.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36.7% 늘어난 수준인데요.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역시 전달과 같았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또 자동차 부품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과 내수 기반의 어떤 자영업자 또는 이 중소기업 종사자들 사이에 격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지원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예, 다음 소식도 30대들한테는 좀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30대부터 무너진다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 금리가 오르면 우리 국민 중에서도 특히나 30대 영끌족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2.3배만큼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30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연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으로 봐도 1분기 30대 평균 잔액은 2017년에 7,250만 원에서 올해는 9,735만 원으로 증가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1,457만 원, 50대는 810만 원, 60대 이상은 496만 원으로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30대 대출자들의 빚이 4년 새 2,500만 원씩 증가한 꼴입니다. 평균으로 따진 거니까 개별 차주로 보면 훨씬 문제가 심각한 세대들이 많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집이 있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청년 세대의 영끌 비투가 부추겨지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변화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빚이 늘어나는 걸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서 영끌족들이 자칫 빚을 못 갚는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아마 또다시 빚 탕감을 고민하겠지만 사회적인 반발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탕감은 또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은 조기에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틀 만에 접수 마감 속출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작되고 이틀 만에 서울 지역 대다수 시험장에서 접수 마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틀 더 신청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서울 중개사 시험장 총 75개소 가운데 70여곳은 이미 정원을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탓인지 계약을 한 건만 잘 체결해도 큰 수익을 올린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서울에서 15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중개한다면 서울 매매 중개 수수료 상한인 0.9%를 적용했을 때 최대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을 합쳐서 2,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만 11만 7,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올 상반기 개업을 한 사람만 6,700여 명이나 됩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년째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달 중 개편안을 내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고 요율은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돼 이 9억 원에서 12억 원의 구간은 0.7%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공인중개 업계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계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이미 11억 5천만 원으로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요구하려고 하겠죠. 다만 이 방안을 했을 때 지방의 중개사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도 수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간 중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던 직방 같은 경우는 직접 중개 시장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변호사 업계에서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면서 이 시장에 진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공인중개 업계에서 이걸 반기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얼마 전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2차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또 이제 앞서 변호사들이 중개 업무를 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그리고 또 다른 프롭테크 업체인 지토스 협회로부터 고소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협회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경쟁이 벌어져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시장 논리로 볼 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말이죠. 굳이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 체계를 따로 손보기 전에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담합 의혹을 업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경매는 글로벌 NFT 플랫폼인 피처드 바이 바이낸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익금은 전시 참여 작가를 지원하고 제주도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융 지식이 필요한 건 자라나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한 금융사가 해마다 스타트업들에게 금융 IT 교육을 제공하면서 상생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일컬어지는 우리금융그룹의 디노랩.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미 공룡 기업이 된 곳들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신생 기업들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전략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금융그룹은 매년 1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과 권광석 행장이 함께 이끄는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디노랩을 우리금융그룹의 공동사업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우리은행을 주축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 오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 함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판을 키운 겁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디노랩은 선발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 IT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금융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우리 FIS의 현업 디지털 담당 개발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우리금융그룹과 스타트업들 간 협업 성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신탁, 우리글로벌 자산운용이 디노랩 일기 펀드블록 글로벌과 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주식 매매하듯이 대형 부동산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핀테크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 투자 물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공동 심사를 통해서 우량한 물건을 조달을 하고 펀드블록 글로벌은 우리금융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우리금융은 펀드블록 글로벌의 기술을 활용해 혁신금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베트남 우리은행과 디노랩 1기 핀투비가 협업해서 베트남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우리카드와 디노랩 1기 더블NC가 함께 중고 모바일 상품권 핫딜 프로모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 디노랩은 스타트업 지원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핀테크 외에 ESG라던가 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성장 분야의 기업들을 발굴 협력하는 제2센터 오픈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도 최대 12개사 내외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 뭐 김보미의 날입니까? 리포트에 이어 출연까지 하네요. 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누가 보면 회사에 굉장히 인력난이라도 있는 것 같이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죠. 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역시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틱톡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접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짧고 강렬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멍 때리면서 하나씩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앵커도 네. 이런 영상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즘에 뭐 부쩍 자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좀 짧은 영상들 혹시 좀 찍어본 적은 있으세요? 아, 직접 찍어봤냐? 저는 뭐 참고로 SNS를 하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SNS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업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짧게는요, 몇 초에서 길게는 1, 2분 정도의 길이의 이런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통 숏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내용은 좀 평범한 일상부터 시작해서 먹방이나 뭐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합니다. TV보다는 모바일 기기가 더 익숙한 요즘 젊은 층들이 좀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인싸력을 좀 평가하는 지표로도 또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숏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기준대로라면 저는 이제 인싸는 아닌 모양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이제 지구를 살리는 영상은 아니었어요. 좀 새로운 영상을 들고 네, 왔는데 네. 이런 숏폼이 요즘 부쩍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좀 TV보다는 모바일을 더 이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라는 데에서 좀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좀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한두 시간짜리 긴 영상보다는 잠깐 짧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더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숏폼이 아무래도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역시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길이가 워낙 짧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또 올리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점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런 숏폼의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세로로 영상을 제작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짧은 시간에 바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확장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런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도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이 플랫폼 기업들도 빨리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숏폼의 원조는요, 2017년에 출시됐던 틱톡입니다. 이 틱톡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인스타나 유튜브도 좀 뒤늦게나마 지난해 올해에 이어서 이렇게 인스타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 등을 좀 내건 바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숏폼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잘 나갑니까?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출시된 게 틱톡이니까 틱톡 아닐까요? 잘 좀 때려 맞추셨는데 네, 때려 맞췄다고요? 네. 네, 앵커가 얘기한 네. 것처럼 실제로도 좀 틱톡이 가장 잘 나갑니다. 원조가 대세였던 거죠. 이 틱톡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앱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미국, 영국에서는 틱톡을 이용하는 시간이 유튜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BTS도 틱톡으로 가장 먼저 이 신곡 일부를 공개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좀 오시겠죠. 김 기자가 이제 출연을 많이 하더니 방송이 좀 편해진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원조가 숏폼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딱히 이렇게 경쟁이랄 게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또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돈 뿌리기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숏폼을 좀 매월 선정을 해서 이 현금 보상을 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총 1억 달러를 푼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회수와 그리고 또 좋아요가 가장 많은 순으로 최소 1,0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틱톡 네. 같은 경우에는 친구 한 명을 초대할 때마다 이 포인트로 현금 방식으로 해서 최대 8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1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틱톡은 무슨 다단계 전략인가요? 어쨌거나 현금 살포 네. 전략까지 나온다는 건데 그만큼 돈이 되니까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숏폼의 어떤 경쟁하는 플랫폼들 어떤 회사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유튜브는요, 알파벳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또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모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을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중국 규제 당국이 좀 해외 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취하면서 지금 잠깐 좀 보류한 상태이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바이트댄스가 이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좀 상장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인 이 틱톡은 규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네. 대체 이렇게 좀 고객을 유치를 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은요 좀 광고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틱톡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추천 숏폼 동영상 이 사이사이에마다 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5, 6초짜리 기업 영상을 이렇게 좀 껴넣기도 하고요. 또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다음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일종의 아프리카의 별풍선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예. 좀 기부를 받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수수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기부는요, 틱톡 코인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해놨는데 이걸 현금으로 환전할 때 또다시 또 수수료를 떼가고 있죠. 중요한 건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 모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 부업의 창구로 특히 활용이 되고 있어서요.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때문에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사의 광고 매출만 좀 따로 떼어내서 일괄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일괄적인 시계로 좀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모회사 기준으로 좀 매출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특히 매출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6%, 그리고 알파벳은 전년 대비 61.6% 늘었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사이에서 부업의 창구로 쓰이고 있다. 이지우 기자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인 것 아마 같습니다. 탐낼 만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숏폼은 기존의 어떤 영상 포맷들보다 굉장히 좀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수익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야 될 텐데 그보다는 너무 흥미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가져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도요.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주사를 맞기 전에요. 이렇게 의료진이 팔이나 엉덩이를 톡톡톡 때리곤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글쎄 왜 자꾸 저한테 이유를 묻는지 모르겠는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뭐 저렇게 그 주사를 맞출 때 이제 때리는 거 왜 때리냐 이거죠? 네. 뭐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이게 미리 손으로 좀 때려놓게 되면 우리 몸이 통증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지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때 좀 덜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요즘 테이퍼링 이슈를 놓고서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1차 테이퍼링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사 얘기를 하다가 테이퍼링으로 갑자기 급발진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 연준이 아직 테이퍼링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각종 시그널들을 시장에 내놓는 행위, 이거를 1차 테이퍼링으로 보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실시하겠다, 언제 또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논의조차도 테이퍼링의 한 단계로 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연준의 시장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시그널들이다라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된 진행 중인 단계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도 1차 테이퍼링의 어떤 시그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최근 1, 2주 동안 이 테이퍼링과 관련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10월에서 12월 가을의 경에는 테이퍼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발언들 나올 때는 몰랐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보니까 테이퍼링이 굉장히 언제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언들이 추가로 더 나올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요. 이 시카고 연은 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26에서 28일에 열리는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최종적으로 테이퍼링의 어떤 필요성을 암시하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된다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들 이외에 테이퍼링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역레포입니다. 이 역레포는요, 한마디로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연준이 시중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데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준다. 연준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역레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넘치는 통화량을 이 연준이 일시적으로 빨아들이겠다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형태만 시중은행이 어떤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어떤 형태만 취할 뿐 사실은 연준이 시중은행들 너희들 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그러면 그 돈 나한테 줘. 대신에 내가 담보로 미국 국채를 너희들한테 줄게 라는 형식으로 해서 시중 통화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단기적인 조치인데 연준은 지난 6월에 이 역레포 금리를
0.0%에서 0.05%로 올렸고 이에 따라 연준에 돈을 맡기려는 시중은행들이 대거 늘면서 최근 영래포 자금 규모가 하루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이 영래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이걸 놓고서 1차 테이퍼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도 합니다. 네, 본격적인 테이퍼링은 가을 정도로 점쳐지지만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사전 작업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후 유튜브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이어지는 뉴스 플러스 외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